미국이 재정 수지 적자에서 국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 국채를 찍어냈는데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사줄 사람이 있어. 사줄 사람이 있어. 우리는 뭐 이러한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를 지금 구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 자체를 유지하기 어떤 차원들이 아닌가. 약달러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 행태를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약달러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보게 되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추진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과 함께 요즘 여러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세상 사람 모두 약간 사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환율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느껴지고 지면을 자주 장식했었던 시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트럼프가 미국의 리더이기 때문에. 뭐 미국의 리더면 지구의 리더. 네. 하지만 우리를 생각해주지 않는 지구의 리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얘기 듣는 게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의 재정 적자, 부채, 그 다음에 우리는 수출 못하고 맨날 수입만 해. 이거를 확실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게 목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이용하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다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트럼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을 움직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1인. 트럼프죠, 그냥. 예, 얼마 전까지는 파월 의장인데 지금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트럼프가 얼마나 믿겠어요, 요즘.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다음으로 환율을 만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각국이 취한 뭐 비관세 부정행위 이 나라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어라고 올린 8가지 유형을 자신의 SNS에 직접 올렸는데 1번이 환율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처럼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가 우리 원화 가치를 일부러 낮추어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미국을 공략한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약달러를 의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달러 패권을 잃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두 개가 되게 상충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약달러는 어느 수준까지만 허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약달러인 척하면서 알고 보니 다른 어떤 수단이 있는 것인가? 패권을 유지할 만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좀 딜레마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도 보게 되면 지금 뭐 약달러가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대표적으로 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이 한때는 저 엔이 뭐 거의 160엔 정도 가면서 뭐 일본 자동차들이 수출 경쟁력이 워낙 크니까 뭐 미국에서 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중국은 더더욱이나 사실은 계속해서 통화 가치 자체를 인위적으로 뭐 절상절하를 시키면서 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사실은 이제 환율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골칫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상당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내각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달러라는 것 자체가 뭐 말씀하신 대로 달러 패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을 성장했던 주된 동력.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달러를 인쇄를 해서 뿌리면 이른바 기축통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계속 뭐 달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미국이 재정 수지 자체가 특히 이제 정부 부채 자체가 GDP 대비 100%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들이고 뭐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감세안 자체를 이제 뭐 상원에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통과했을 때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더 커지고 정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약달러까지 취한다라고 했을 땐 과연 미국의 자산을 누가 살까라는 어떤 고민 그것이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경제 쪽에서 보면 심각한 붕괴까지도 사실은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쉽게 약달러 정책을 취하기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계속해서 이 약달러 얘기를 나오느냐라는 부분 보면은 뭐 미국 기업도 보게 되면 해외 매출이 사실은 좀 많은 상황들이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미국이 약달러가 돼야 미국 기업 입장 아까 우리나라와 똑같이 우리나라 뭐 원화가 약세가 돼야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좋듯이 미국 기업도 이제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한편에서 보면 약달러 정책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관세를 그렇게 인상하라고 계속 줄기차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나라가 환율을 뭐 10% 20% 절하시켰다. 관세 효과는 없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고정 환율제니까 충분히 그러고 예, 남겠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게 되면 관세 효과 자체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통화 자체를 하를 시키지 말고 계속 절상을 시켜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상충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까도 뭐 저희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그 어떤 주요국 통화의 그 평가 절하는 용인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대폭적인 절상을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 그러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이익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계속해서 일종의 협상 카드일 수 일종의 협상 카드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달러 패권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자칫하면 이 달러 패권을 잃었을 경우 사실은 그 세계 경제 주도국 아까 뭐 미국이 1등 국가 뭐 이러한 위치라고 하셨는데 그게 중국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그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어떤 강달러 뭐 아주 초강달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요새 조금 그 많이 좀 일부 들으셨을 수는 미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장을 그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상원에서 거의 통과가 이제 유력한 사항들인데 갑자기 왜 스테이블 코인이 튀어나왔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달러 패권하고도 사실은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어느 통화하고 이제 1대1 또 어느 자산하고 1대1로 이렇게 딱 매치를 시켜서 그러니까 가치를 유지하는 부분.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거의 달러에 연동된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조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 종에서 보면 테더라는 통화가 있고 또 USDC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냐라고 보면은 이것이 지금 신흥국이라든지 이러한 쪽에는 워낙 통화 가치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쪽으로 어떤 뭐 달러를 보유한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요구 조건 희망이 많거든요. 안정적인 또 가치 자체가 유지가 되는. 근데 달러를 뭐 어느 나라 다 통제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이 가상화폐에서 테더라든지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욕구 자체가 상당히 많고요. 또 오히려 이제 그러한 통화들이 거래가 활발하다 보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무역 결제에서 달러의 비중 자체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유용성이라든지 또 가치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인데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달러 연동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활발하게 거래된다라고 하면 달러 패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가격을 계속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 이 뭔가 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금 자체가 대부분 그러면 어느 준비금을 가면 달러와 연동된 그러니까 미국 국채라든지 뭐 미국 예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의 그 기초 자산을 갖게 되는데 그럼 지금 미국의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얼마냐면 한 2천억 달러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국채가 얼마 정도 갖고 있냐면 1,00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육성하려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충 한 1조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1조 달러가 되면 미국 국채 제가 한 지금 1,000억 달러 정도 들고 있다고 했죠. 사줄 사람이 생겼네요. 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국채 수요 자체가 미국 국채 수요 자체가 그렇네요. 자연스럽게. 그럼 달러 가치 자체는 자연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러한 효과. 지금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 국채보다 미국 그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국채 규모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예전에 금에 대한 증서로서 화폐가 있었던 것처럼 1달러가 존재해야만 1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정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예. 달러 패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반드시 강달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달러의 수요, 예. 달러가 모든 곳을 지배하고 모든 곳에서 통용된다. 달러는
어디는지 통한다. 이 메시지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면 그렇죠. 돼요. 예, 그 메시지도 가깝고 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보면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회피 현상 자체가 네.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통해서 수요 기반 자체, 국채 수요 기반 자체가 확장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 자체가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미국이 재정 수지 적자에서 국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 국채를 찍어냈는데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사줄 사람이 있어. 사줄 사람이 있어. 우리는 뭐 이러한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를 지금 육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 자체를 유지하기 어떤 차원들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약달러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용인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 행태를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약달러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보게 되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추진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달러 인덱스 보면 그 달러의 가치가 막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약간 뭐랄까? 트럼프 행정부가 감수한 수준이고 여기서 더 내려가면 패권을 유지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므로 이것을 하방하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정책적인 뭐 좀 중장적인 어떤 이슈인 부분들인데 뭐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서 뭐 달러 패권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받쳐줄 게 필요하다. 좀 받쳐줄 게 사실은 이제 딱히 없었던. 그동안은 사실은 미국제를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사줬죠. 근데 그쵸. 최근에는 이제 미 연준이 오히려 팔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중국도 뭐 지금 미국과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미국제 가속 내다 팔고 금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일본도 조금씩은 아마 느낌상으로 조금 팔고 있는 것 같고. 일본도 파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파는 느낌을 저희가 좀 받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지금 달러에 대한 더구나 이제 뭐 미국이 이제 경찰국으로서의 그 역할을 안 하겠다. 니들이 국방 너희들 책임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동안은 미국이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국 자산 사줬는데 우리가 왜 사줘야 돼? 뭐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생각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달러는 자연스럽게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럼 그건 미국의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금융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위기일 수 있다. 라고 사실은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미국은 그러한 부분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좀 해대고 달러 패권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강달러가 곧 패권 유지다. 그러니까 미국 뭐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이 정도 는 우리가 더 큰 그림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어떤 부분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뭐 거의 뭐 전 세계 뭐 어떻게 보면 그 금융기관의 거의 1위에 가까운 금융기관의 그 회장께서 말씀하신 미국이 군사 비축을 늘려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한 군사 비축을 늘려서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사람들이 미국 자산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비 이런 것들을 계속 감소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국방비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달러 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군사비를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거를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이 달러 패권에 대한 문제 자체는 뭐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고 사실 설명하기는 조금 왜냐하면 또 더구나 이제 우리가 지금 AI 관련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열띤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주도권이 갑자기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뭐 달러보다는 사실 위안화 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어렵네요.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어떤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정 문제 자체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정책적 대안들을 계속해서 좀 내놓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조업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세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트럼프는 믿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제조업 그 일자리 잃은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자원만 흡수하려고 하는 건지 경제 쪽에서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들이 많죠. 예, 그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쟁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요. 생산 단가가 너무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그 제조업 자체의 강국으로 가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근데 한 가지 이제 미국 고민거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순간 뭐 미국을 넘은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을 합친 그 비중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중국이 제조업에 사실은 이제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복속이 됐다고 할까요? 종속됐다. 종속된 어떤 그러한 상황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끊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저가 제품 이런 것들이야 뭐 그냥 뭐 중국에서 생산하고 베트남에 생산하고 들여와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자동차, 뭐 AI, 반도체 이러한 부분에서마저도 중국에 이렇게 종속이 되는 제조업에 종속이 되게 되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의 아까 말씀 패권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이제 상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미국 입장은 그거는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초점은 말씀드린 어떤 중저가 제품이 아니고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AI라든지 하이테크. 반도체라든지 뭐 이러한 산업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도 유지하는 과정 또 로봇 같은 경우 그럼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거냐? 중국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고 뭐 저임의 어떤 그 풍부한 어떤 자원이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보면 AI라든지 로봇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자동차를 이제 사람이 조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처를 했다. 생산성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충분히 중국하고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미국의 어떤 지금 속내는 그러한 쪽에서 어떤 그 제조업 경쟁력 강화 쪽으로 방향성을 좀 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장기적으로.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단기적으로 트럼프를 찍은 제조업 노동자들은 속고 있는 것이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중국 얘기했는데 네. 이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에게 적자를 불러일으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못된 아시아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로 먹고 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동산 시장 어렵다는 얘기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도 위안화를 어느 정도 절상시켜서 내수도 좀 살리고 그럴 만한 요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니네 위안화 같이 올려 했을 때 버티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럼 올려볼까? 약간 못 이기는 척 이렇게 할 가능성도 좀 높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위안화 절상 카드 자체는 중국이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출을 갖고 중국이 성장하는 데는 거의 한계점에 사실은 좀 왔다라고 보고. 싸게 팔아서 파는 거는 이제 중국도 이건 끝났어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 특히 민간 기업들을 보게 되면 적자 기업이 전체 민간 기업의 거의 한 3분의 1이 다 적자입니다. 그만큼 채선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워낙 또 과잉도 사실은 있고 네. 얼마 전에 그 중국의 대표적인 그 전기차 업체 BYD가 대폭적인 가격 할인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전기차에서는 압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수출도 많이 하지만 네. 왜 갑자기 대폭적인 하냐? 중국 내에서도 경쟁이 이제 심화됐다는 거죠. 전기차 업체들까지도. 네. 그만큼 중국이 좀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를 계속해서 부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위안화라는 부분 자체, 뭐 위안화 이제 절상을 한 게 꼭 내수 쪽에 뭐 부양을 강력한 부양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수입가가 좀 싸지면 저 같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러면서 좀 소비를 늘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고용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고용 뭐 건설 얘기하셨지만 건설 경기 워낙 안 좋고 뭐 지금 아까 적자 기업 늘어나면서 신규 고용이 안 늘다 보니까 뭐 지금 대졸 졸업생들도 그러네요. 뭐 지금 보게 되면 뭐 일자리를 잘 못 찾는 뭐 또 이러한 상황들이 좀 전개되고 있어서 내수 부양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뭐 절상만으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여하튼 그래도 하나의 좀 뭐 방안이니까요. 이제 그 절상 카드를 받아들이긴 할 텐데, 근데 미국이 꼭 절상만을 사실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금융시장 개방까지도 아마 가지고 금융시장 개방은 절대 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양국에 조금 그 타협하기가 어려운 그 지점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환율도 고정 확률제 하는 나라고 꽉 틀어주는 나라인데 그 선진 그 금융 기법으로 무장한 미국 들어오세요 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커져야 사실은 여기서 한 단계 또
레벨업을 그런가요?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음. 근데 중국은 사실은 이러한 성장보다는 사실은 체제 보호가 더 그쵸. 우선이기 때문에 나 좀 못 살아도 돼.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시장 개방 자체를 쉽게는 할 네. 수는 없고 뭐 뻔히 또 카드가 보이고 미국에 와서 또 휘저어 올 것 같은 어떤 생각이 음. 있으니까 당연히 인제 못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절상을 받아들인다. 근데 그 절상 자체가 선순환을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장도 좀 열고 음흠. 그래서 자본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위완화가 절상이 돼야 되는데 무턱대고 절상을 시켜버리면 네. 그건 또 이제 수출기업 아까 수출기업도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더 안 좋아지면 내수 경기에 또 찬물을 겨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음. 있어서 중국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생각만큼 이렇게 쉬운 어떤 프로세스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속도 조절은 할 것 같네요. 예예. 그리고 중국은 무슨 계획 세울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장기 계획을 세우잖아요. 막 예. 100년짜리 세우고 길게 하는데 반면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트럼프가 물론 산연임을 하겠다는 이상한 소리 들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시간 면에서 약간 중국이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해요.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요새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리포트를 쓰면 과연 미중 패권 경제 누가 이길까? 누가 일까? 누가 일까? 이렇게 묻는다면 누구승 여기에 손을 드세요? 저는 위원님은? 개인적으로도 아직 미국의 손을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네. 중국이 차근차근 사실 준비를 하면서 뭐 우리가 한때 그 제조업 2025라는 그 중국이 이제 제조업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그 당시도 아마 트럼프 1기 당시에 아마 처음 나왔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그게 올해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중국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죠. 뭐 전기차는 이미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거의 갖고 오고 있고 어느 순간 딥시크라는 어떤 새로운 IA도 사실은 성공을 했고 해서 이러한 어떤 미국을 마치 따라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뭐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어떤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기술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뭐 일례로 뭐 지금 뭐 드론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다 미국에서 지금 날아다니는 건 다 중국 부품이다라는 어떤 소미도 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그러한 또 이제 신산업에 중요한 게 이제 히토류인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안 해주면 미국이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쪽에 부품을 생산을 못 하니까 사실은 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뭔가 이제 중국이 좀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이 뭐 이게 전부 이긴다라고 이제 위원님의 그 의견을 섣불리하는 거는 주신다면 예. 저는 자본주의라는 것들 자체가 이러한 그 체제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성장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더구나 중국이란 나라가 결국 뭐 수출을 갖고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면 수출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뭐 옆에서 베트남도 성장하고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성장하고 있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도 뭐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수출을 통한 성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럼 내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수라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쉽게 우리도 사실은 뭐 내수 성장시키겠다는 게 거의 뭐 10년 이상 사실은 전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느낌입니다. 예, 뭐 내수 기반을 늘리겠다, 뭐 하겠다 하지만 결국 잘 안 되거든요. 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비스 산업이나 금융 산업도 이러한 것들이 사실 같이 커가면서 해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문제, 또 지방 정부 부채 문제, 뭐 갖가지 지금 부채 문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가계 부채 때문에 모든 걸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기가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다 우리도 인구 절벽이지만 중국도 인구 절벽에 지금 네. 이미 와 있는 상황들이기 네네.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을 이기는 데는 쉽지 않은 어떤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조금 뭐 아직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러한 정책이 조금은 불협화음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자체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틀은 갖고 가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대중 규제를 견제를 한다. 그건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똑같이 계속하는 어떤 좀 세련됐을 뿐이죠. 예, 그게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네. 그거에서 어떤 생각들은 계속해서 갖고 가는 나라인 상황들이고 또 지금 뭐 AI라든지 이런 로봇 산업에서 여하튼 미국 기업들 자체가 전 세계 기업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향후의 먹거리에 있어서는 미국이 당연히 앞서갈 수. 압도적이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뭐 중국을 견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똑같은 얘기인데 반대로 체제가 꽉 잡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비효율적으로도 쓸 수 그렇죠. 있죠. 그게 이제 유능한 당이라는 전제가 있었네요. 저의 질문은. 그래서 뭐 음. 지금 뭐 새로 우리가 시대에서는 뭐 데이터가 사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은 뭐 이런 관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사실은 지금 다 모아놨죠. 뭐 네. 일가수일투족을 다 뭐 제 얼굴도 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좀 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자산이긴 하지만 또 한편은 아까 제가 뭐 전기차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무리하게 사실은 너무 투자를 한 부분 국가 주도로 이익에 상관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그 후유증 자체는 결국에 가서는 뭐 부채라든지 다른 후유증으로 온다. 지금 우리가 헝다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네. 터진 게 벌써 몇 년 되지 됐지? 않았? 몇 년 됐죠? 몇 꽤 년 됐는데 됐죠. 지금 아무도 해결된 거는 사실 그렇네요. 없는 상황들이고 오히려 최근에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한번 느끼지만 이러한 문제 자체가 터졌을 때 가장 좋은 법은 한번 쇼크를 받더라도 빨리 도려내고 사실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려내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간다는 건 병만 깊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아마 지금 그러한 부채의 병 자체가 계속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가 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체제고. 예. 아, 그렇군요. 그 저희는 이제 다시 누가 더 잘 되든지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도 솔직히 우리가 저 미치광이 전략 뭐라고 부르지만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가 하는 것 중에 개인의 이익에 충실한 것도 좀 몇 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에 굉장히 충실해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무식하게 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혹시 최소한의 조건 생각해 보신 거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도 새로 뽑고 예. 이쯤 해가지고 이제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뭐 워낙 무거운 질문입니다. 내심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당장 이제 저희가 조금 해줬으면 하는 네. 이러한 생각은 좀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세 가지 절벽을 좀 피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수 절벽 위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 내수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 저성장의 굴레, 그러니까 0%대 어떤 성장률 자체가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사실은 장기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총재께서도 뭐 지금 금통위 할 때마다 노상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구조적인 어떤 성장의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내수 경기 자체가 좋아질 게 사실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용 시장도 그렇죠. 그래서 뭐 건설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내수 절벽을 사실은 좀 뭐 이게 쉽게 문제가 획적으로 도와질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치유할 수 있는 대책들은 자체는 조금 고민을 좀 깊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뭐 아무래도 지금 다들 얘기는 뭐 좀 그 공약도 뭐 AI 100조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을 따라하기는 이제 AI 쪽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사이즈 싸게다 어떤 맞아요. 기술 발전 뭐 이런 태생적 것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과거 뭐 일본을 추월하듯이 뭐 이렇게 반도체가 일본을 추월하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저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 산업에 결국 그게 향후의 먹거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그 AI 산업에 대해서 뭐 미국, 중국은 아니다. 그 다음 레벨 쪽에서의 어떤 경쟁력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가져야 될 거고 뭐 선도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분야를 또 정의할 뭐 수 그게 있죠. 어떤 분야일지는 잘 모르긴 했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 여하튼 지금 판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중국은 자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산업 AI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자체를 중국을 재해놓고 공급망을 재편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공급망에 사실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저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우리가 얼마 그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의 어떤 시총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30분의 1인가요? 넘사벽이 됐습니다.
원그래프로 된 걸 봤는데 네.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지금 뭐 더 이상 이제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TS는 갑자기 이제 넘사벽이 된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갑자기 이게 다른 나라에 못 오르냐? 1등이 못 오르는데 주식시장이 오를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뭐 그러한 악담감 속에서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AI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상당히 뒤졌다. 특히 이제 뭐 전조권을 탓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3년 동안 제대로 한 게 사실은 투자와 관련돼서 별로 없었다라는 좀 안타깝고 많은 시간을 사실은 저희가 잃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그거를 빨리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게 민간 주도는 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도 사실은 그렇죠. 정부가 나서서 지금 산업을 육성하고 하는 나라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히토류도 나라에서 세운 걸로 캐고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 이 산업 정책을 다시 한번 좀 육성을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세 번째 절벽과 관련되는 뭐 인구 절벽이야 뭐 많이들 얘기하는 저는 하나 인재 절벽 얘기를 조금 인재 절벽과 소위 말해서 지금 의대로 가는 다 친구들 쏠림 현상 가는 이러한 현상은 모르겠습니다. 이 의대 가신 분들이 다 또 뭐 꼭 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쪽에 진출해서 우리가 또 뭐 K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산업이 성장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러한 그 인재 자체가 좀 고르게 특히 이제 뭐 이과라든지 이공계로 조금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토대들 그러니까 결국 사람 싸움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그렇죠. 것도 뭐 결국에서는 얼마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효율적으로 그러한 투자를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뭐 인재가 사실은 좀 뭐 너무 쏠림이 의대 쪽으로 보면 안 되면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인도의 우수한 어떤 인력을 사실은 수입을 뭐 수입이라는 표현을 보겠는데 좀 뭐 모셔오든지 뭐 어떻게 해서 뭔가 이러한 그 새로운 시대의 이러한 기술 발전에 조금 저희가 더 매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 뭐 그거는 결국 이제 돈이 되겠죠. 돈을 많이 주면 사실은 결국 이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테니까 그러한 어떤 정책들 자체가 일단 좀 필요한 부분들이 한두 개 바꿀 게 있는 거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은 거 있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불 끄고 다니라는 말과 함께 그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에 따른 환율 변동, 그러니까 워낙 강세를 가리키는 환율 변동은 너무 겁에 질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달러라는 흐름은 있지만 이게 정말 브레이크 없는 약달러가 아니라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그 하방이 존재할 것이니 그 역시 너무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작게 일어난 이벤트들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경제적인 결정을 할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를 쫙 듣고 우리가 환율에 너무 롤러코스터 트럼프가 꿈에 나올 지경이었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던 와중에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변동성 미친 듯이 있을 때 또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